예제 문제 조금만 더 볼게요. UPS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치는 UPS의 중심 부분을 구성하는 CVCF의 기본 회로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예를 드는 이유입니다. CVCF의 기본 회로다라고 했어요. CVCF는 무엇일까요?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를 CVCF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말이 있죠. VVVF는 무엇일까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장치, 전압과 주파수를 변성하는 장치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UPS라고 하는 것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예요. 지금 박스 친 부분만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가 됩니다. 배터리는 제외돼요. 이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에 배터리가 추가되면 그때는 UPS가 됩니다. UPS는 CVCF에 배터리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데 얘는 CVCF에 플러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때에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요. 1번은 AC를 DC로 바꿔주니까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번은 DC를 AC로 바꿔주니까 인버터라고 부르죠. UPS 장치는 어떤 장치인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CVCF는 무엇을 뜻하는가?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 1과 2는 컨버터, 인버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필기 문제입니다. 전기기기에서 출제됐습니다. 신규 문제인데 필기 문제인데 전기기기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실기로 출제되었습니다. 변압 B가 3500대 100입니다. 단상 변압기 2대를 고압 측은 그림과 같이 직렬로 연결하고요. 5500V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압 측은 개별적으로 3ohm과 5ohm의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압 측의 단자 E1과 E2에 대한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권수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의 3ohm이라는 이 저항은 1차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환산할 수 있겠죠. 2차의 5ohm이라는 이 저항은 권수비가 있으므로 1차로 환산합니다.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A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게 권수비이기 때문에 1차로 환산하면 A의 제곱에 2차의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저항은 A라고 하면 100분의 3500이 될 겁니다. 요게 A인데요. A의 제곱에 3ohm이 될 겁니다. 또한 요 부분의 저항은 A의 제곱에 5ohm이 될 겁니다. 이것이 1차로 환산했죠. 이렇게 1차로 환산을 해서 1차 저항값을 구해서 환산해 봤어요. 이렇게 1차로 환산해 놓고 나서 보니까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거기에 5000V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요기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고
요기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이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전압분배 법칙은 전압은 저항값에 비례한다. 따라서 E1이라는 전압은 저항값에 비례합니다. R1 더하기 R2분의 R1의 전체 전압이 되겠죠.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대로 대입해보죠. 대입해보면 여기를 R1, 여기를 R2라고 하는 거죠. R1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나요? R1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R2는 어떻게 될까요?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에 5500V를 가하게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결국 권수비는 다 약분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변압비, 권수비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약분되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적어도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전압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방법이 아니어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있어요. 돼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저분하죠. 다른 방법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이 저항에다가 이 전류를 곱해서 전압을 구해도 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할 때는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합니다. 2차 전류가 1차 전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를 1차로 환산해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번거롭죠. 그러니까 전압 강하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부하 밀도에 관한 이야기죠. 변압기 용량 구하는 겁니다. 얘는 신규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신규 문제긴 신규 문제인데 기출 변형입니다. 이미 다른 문제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했는데 그 부분만 별도로 띄어낸 겁니다. 부하 밀도와 연면적에 의해서 설비 부하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분기 회로수 구할 때 설비 부하 용량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주어지고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서 부하 밀도가 얼마냐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인텔리전트 빌딩 문제도 있고요.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구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기출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빌딩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요. 빌딩의 연면적, 전체 면적이 7만 제곱미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볼트 암페어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 제곱당 조명은 20V 암페어고 동력은 35V 암페어입니다. 냉방은 40V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이 빌딩의 부하 용량이 얼마일까요? 설비 부하 용량. 지금 얘네들은 부하죠. 조명 부하고 동력 부하고
냉방 부하입니다. 부하가 조명 부하, 동력 부하, 냉방 부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한 부하는 얼마일까요? 부하 설비 용량이 되죠. 또는 설비 부하 용량이 되죠. 설비 부하 용량은 조명이 20인데 메타 제곱당 20이니까 메타가 7만입니다. 동력이 35입니다. 메타 제곱당 35니까 7만입니다. 냉방이 40입니다. 냉방도 7만에 대해서 40만큼 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에다 연면적, 동력에다 연면적, 냉방에다 연면적을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된 이 값이 부하 용량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변압기는 이 부하에다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비 용량이라고 불러요. 부하 설비 용량이 되겠죠? 부하 설비 용량이 이만큼이다. 여기다 뭘 곱합니까? 수용률 곱하죠? 이렇게 곱해서 수용률 곱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최대 수용 전력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수용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용률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1로 보면 부하 설비 용량이 최대 수용 전력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최대 수용 전력보다 커야 하므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값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볼트 암페어로 나타나면 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설비 용량과 같으므로 변압기 용량은 부하 설비 용량보다 크면 되는데요. 선정하라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계산한 값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설비 부하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얘가 볼트 암페어죠. 그러면 이것을 1000으로 나누어주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그만큼이 변압기 용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변압기 용량 구하는 방법이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용량은 항상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수용률이 주어지지 않으면 1로 보고 계산하면 되고요. 변압기 용량은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기본인데 클 때는 표준값을 선정해야 하나 지금은 선정하라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계산한 값 그대로도 답이 된다. 따라서 6650 kVA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심심하면 나오는 기출문제. 인텔리전트 빌딩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부하 밀도가 주어집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의 등급이 4종류가 있고 그 4종류의 등급에 따라서 부하 밀도가 조명, 콘센트, OA 기기, 일반 동력, 냉방 동력, 사무자동화 동력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면적이 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는 연면적이 7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만으로 표시했습니다. 연면적이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2등급의 부하 밀도는 이렇게 2등급의 부하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단위를 보면 메타 제곱당 볼트 암페어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부하 밀도죠. 똑같은 방법으로 부하 설비 용량, 설비 부하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면적을 이용한 부하 용량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서
그것의 합계. 이 합계가 기출문제, 24년도 기출문제 똑같죠. 이렇게 합계를 구합니다. 이 합계를 구하는 것이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거예요. 조금 전에 문제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외에도 세 가지 이외의 다른 것 세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합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 다르냐면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의 수용률은 70%, 일반 동력 및 사무 자동화 동력의 수용률은 50%, 냉방 동력의 수용률은 80%, 주변 압기의 부등률은 1.2로 해서 2단 강압 방식으로 할 때 변압기 용량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변압기 용량표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거죠. 그러한 조건으로 이와 같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변압기를 3대를 쓰고 나머지 주변압기 1대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압기를 3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주변압기 1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얘에 대한 수용률, 얘에 대한 수용률, 얘에 대한 수용률이 각각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방금 주어진 걸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에 대한 부하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비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이렇게 볼까요?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이렇게 된 것이 얘가 되잖아요.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합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겁니다.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서 그거보다 큰 표준 용량 500을 선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단 앞의 문제는 수용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로 보고 계산한 거고 지금은 수용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용률을 적용한 겁니다. 수용률이 주어질 때는 수용률을 적용하면 되고요. 수용률이 없다면 수용률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설비 용량이 최대 전력이 되는 겁니다. 수용률이 주어졌으니까 0.7을 고려하는 거고 안 주어지면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반 동력도 냉방 동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률을 적용하죠. 여기는 합성 최대가 돼야 될 겁니다. 합성 최대는 부등률 분의 개별 최대가 되죠. 이렇게 될 테니까 개별 최대를 합해주고 부등률로 나눠주면 합성 최대가 되어서 이거보다 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고 대부분 기억할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다 푸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앞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으면 이 문제는 거저 점수를 얻는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커다란 문제는 잘 풀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문제는 이상하네 하고 못 풀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기출 문제와 똑같습니다. 외우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앞의 문제는 외워서 풀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니까 외우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죠. 새로운 문제는 외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외우지 않았으니까 틀렸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